금융위원회에서 전일이죠. 2023년 9월 12일에 부동산 PF 사업화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했어요. 이 회의에서 6월 말 기준으로 PF 연체율이 증가세가 둔화됐다. 그리고 8월 말 기준으로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이 돼서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187개 중에 152개가 지금 정상화가 되고 연착륙이 진행 중이다. PF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런 보도 자료가 금융위원회에서 나왔어요. 자, 이 소식만 보면 PF가 별 문제가 안 되겠구나, 괜히 뉴스에서 난리치는구나 싶은데 또 뉴스 내용 보면 틀리죠. 증권사에 부동산 PF 대출을 해준 연체율이 17%다. 1억씩 100군데다가 이렇게 100억을 총 대출을 해줬는데 17개 군데의 PF 사업장에서 지금 문제가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지만 금융당국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 뭔가 문제가 터질 것 같긴 한데 금융당국에서 뭔가 자꾸 감추죠. 항상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에도 내년에 좋아질 거다, 내년에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금융당국이에요. PF 대출이 지금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아무도 여기에다가 투자도 안 하고 돈도 서로 뺄라 그러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항상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을 하면서 그 발표된 데이터들을 보면 이게 앞으로 PF 문제가 터지겠구나 안 터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이 정부에서 말하는, 또 금융당국에서 말하는 이 전망만 믿고 있다가는 그냥 한 방에 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세부적인 자료들을 확인해 보면서 한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PF 대출이 뭔지 다들 대충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스피드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하나 올린다,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일단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해야 돼요. 토지를 매입할 때 우리 돈으로 전부 매입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대출 껴서 매입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건물을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했을 때 인허가가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단 토지를 매입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대출을 받았잖아요. 이게 브릿지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건물을 또 올려야 되니까 완료가 딱 되자마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대출을 받게 돼요. 그게 이제 본 PF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이 그냥 PF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하면 돼요. 전부 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소액만 가지고도 건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준공 및 입주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분양 대금으로 돌려받으려고 이자를 굉장히 높게 받아요. 한 10% 최근에 그 이상 받죠. 그렇게 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뭐를 담보로 잡고 있죠? 토지를 이렇게 담보로 잡고 빌려주는 게 PF다. 그래서 결국엔 분양이 완료되고 이제 준공되고 입주되면서 이 대금이 싹 들어와야지만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터지는 건데,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뭡니까? 이 중간에 이게 착공이 들어가고 분양이 되기 전에 워낙에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우리가 매입했고 그다음에 자금 조달의 임무가 우리한테 있죠. 근데 이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연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공 및 입주를 했는데 이게 분양이 뭔가 잘 안 돼요. 분양이 안 되고 문제가 생겨서 돈을 주지 못해서 연체가 자꾸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연체라고 해요. 자, 그럼 만약에 이거 중간에 이자 못 내고 나중에 분양 잘 안 돼서 PF 대출을 해준 은행에다가 돈 못 돌려주면 어떻게 되죠? 이 물건 그냥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 소리는 이런 물건들이 앞으로 경매에 다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게 PF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은 이 전체 우리나라 금융권에 PF 대출을 해준 요 잔액은 지금 얼마 정도 되냐? 133조 1천억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 분양대금을 근거로 이렇게 빌려준 자금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체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현재 2.17%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금융당국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솔직히,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호들갑 떨고 경제 위기가 오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뉴스도 그렇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난리 브루스를 치고 그럴까요? 이거는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미리 대비를 안 하면 늦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미국 주택시장 있죠.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요게 부실화가 되면서 와장창 부동산도 무너지고 주식시장도 뭐 반토막 이상 떨어졌던 금융위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주택시장의 연체율은 몇 %였을까요? 한 3, 40%? 50%? 요 정도 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림처럼 10% 정도밖에 안 났습니다. 근데 10%면 얼마 안 나는 것 같죠. 그게 금융위기가 오나 싶겠지만 부동산 시장 자체가 금액이 워낙에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5%, 10%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국가 막 경제가 위청거릴 정도로 엄청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도 조금씩 연체율이 이렇게 올라갈 때, 그래서 선수들은 이제 다 토끼인 거죠. 그게 빅숏 영화 보시면은 연체율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 막 해지 걸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PF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워낙에 규모가 크고 대출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PF 대출이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데 연체율이 올라간다 이 소리는 부동산 경기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한번 이게 방향을 바꾸면 한 5년 정도 이렇게 쭉 방향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연체율이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도 앞으로 계속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평균의 함정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부적인 금융업권별로 보면은 연체율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뭐 증권 같은 데는 초상치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걸 보면 어느 쪽이 먼저 망가져 나가면서 세부적으로 순서대로 어느 쪽이 점점 부실화가 될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PF 대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의 함정에 속지 말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PF 대출을 잘해준 곳이 어딜까요? PF 대출의 연체율이 낮다. 이 소리는 뭐냐면 손익을 따져보는 거예요. 대출하러 오면. 그러니까 이거는 분양이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얘들이 이자를 꼬박꼬박 잘 낼 수밖에 없는 요런 애들한테만 PF 대출을 해줬다는 거거든요. 어디가 제일 잘 대출을 해줬을까요? 우리가 딱 그냥 생각하기에는 증권사나 여신전문회사, 얘네들은 뭐 빠삭하잖아요. 투자도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애널리스트들도 빠방하고,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나 여신전문회사 이런 애들이 제일 잘해줬을 것 같은데, 누가 제일 잘해줬냐? 은행입니다. 은행의 PF 대출 잔액은 약 한 43조 정도 되고 연체율은 0.23% 정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우량한 이런 PF 대출 물건을 선별적으로 굉장히 잘해준 거예요. 은행 자체가 이렇게 대출에 특화가 돼 있는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이라든가 얘네들이 망할지 안 망할지 이런 보는 눈이 굉장히 탁월하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금융당국의 규제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대출을 선별적으로 굉장히 잘해줬다. 그래서 PF에서 별 문제가 안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 다음으로 대출을 잘해준 곳은 어딜까요? 증권사? 여신전문회사? 아닙니다. 보험입니다. 보험에서 PF 대출로 43조 7천억 원 정도 은행보다 더 많이 대출을 해줬어요. 0.73%, 은행보다 연체율이 좀 더 높긴 하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죠.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흐름 자체는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연체율 자체는 좀 미미하다. 보험에서 만약에 대출 잘못해줘서 보험사들 망해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죽었을 때 생명보험 가입한 그 돈 못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잘해줬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PF 대출을 깐깐하게 잘 해서 이제 연체율이 낮은 애들을 봤으니까 이제 투자 잘못한 애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애들 순서를 한번 보죠. 1위가 어딜까요? 1위가 증권사입니다. 증권에 투자를 제일 못해요. 뭐 깐깐하게 애널리스트들도 많고 제일 잘할 것 같은데 항상 보면 증권사들이 제일 투자를 못해서 말아먹죠. 증권 PF 대출은 5.5조, 상대적으로 좀 적긴 한데 연체율이 17.28%입니다. 얘들은 거의 뭐 줄초상 나게 생겼어요. 굉장히 많은 증권사들이 이 PF 대출 때문에 손해 굉장히 크게 보는 이런 상황이고, 이것도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그냥 낮은 수준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4%대 되던 게 10%, 17%, 이게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내년에는 뭐 거의 한 20%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래서 또 우리가 증권사들이 뭐 만장일치로 리서치 센터에서 주식 더 간다 그러면 그때가 이제 매도 타이밍이고, 뭐 삼성전자 사라 그러면 이제 그때 매도 타이밍이고,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이유가 뭐 좀 있기도 한데, 어쨌든 자,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뭡니까? 증권사는 PF 대출을
누구한테 받아서 이걸 갖다 투자를 시킨 거냐? 일반 개미들이에요. 개인들한테 PF 대출 투자하면은 이자 높게 받습니다 하니까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5.5조 중에서 17.28%면은 약 한 9,500억 원, 거의 1조 가까운 금액이 지금 개인들이 지금 죽어나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증권사에서 PF에 투자한 개인들 조만간 또 금감원 앞에서 데모하고 난리가 날 수도 있을 이런 상황입니다. 뭐 부동산 시장이 뭐 갑자기 확 좋아진다거나 그런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금리가 확 떨어진다거나 그런 모르겠는데 지금 국제 유가도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그럼 전기 요금도 지금 인상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물가도 우리나라 다시 올라갈 조짐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도 솔직히 빨리 내리긴 힘들죠. 연체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추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이게 굉장히 큰 지금 걱정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고요. 사실 증권업 쪽 상황을 제가 좀 아는데, 증권사들은 원래 PF 대출을 많이 안 해줬었어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끌어올리기 시작하면서 이 PF로 굉장히 짭짤한 재미를 보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막 뛰어들어서 굉장히 부실한 사업장까지 다 유동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개인들한테 팔아먹은 게 지금 이게 17.28%나 되는 연체율의 이유입니다. 은행이라든가 뭐 보험이라든가 걔네들이 대출 안 해주는 걸 증권에서 해줬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해요. 자, 그리고 또 대출 못 해준 친구들, 저축은행. PF 대출이 뭐 거의 증권사의 2배 정도 되는 10조인데 연체율이 4.61%. 연체율이 조금 낮지만 역시나 추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뭐 2배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연에.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깐깐한 친구들, 은행, 뭐 보험 이런 친구들이 안 해준 거 다 받아다가 고금리로 PF 대출해서 그동안에 부동산 경기 좋을 때는 희희낙낙했지만 부동산 경기 나빠지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서 연체되고 결국에는 본인들이 다 떠안아야 되고, 거기에 잘못 예금 맡긴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죠. 뭐 5천만 원 예금자 보호가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이 저축은행이 부도가 났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묶여요. 몇 달 있다가 돌려주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저축은행 조심해야 되겠죠. 추세가 너무 가파릅니다. 예. 자, 그리고 여신 전문회사 PF 대출이 26조인데 얘들이 연체율은 조금 더 낮죠. 3.89%. 근데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뭐 매년 거의 얘네들도 2배 가까이씩 쭉쭉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 이제 내년 되면 몇 퍼센트가 올라갈지 진짜 짐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종합적으로 보면 은행, 보험 이런 데는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분양도 거의 될 만한 수요가 확실한 뭐 아파트, 상가, 건물 이런 쪽에 대출을 잘해줬지만, 반면에 그쪽에서 대출을 못 받은 이런 PF 물건을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 증권, 저축회사, 여신 전문회사 이런 데다가 받아서 원래 해주면 안 되는 것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니까 그때 연달아 줄줄 문제가 터져서 굉장히 큰 금액들이 지금 PF가 문제가 터지고 있다.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잘못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경제 위기로 터지고 사회 문제가 될까? 자, 이건 앞으로 연체율이 어느 정도 속도로 빨리 오르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상황이죠. 연체율이 낮아지려면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아져서 전국의 뭐 상가, 건물, 뭐 아파트에서 막 분양이 다시 한번 막 엄청나게 타오른다거나 그러면은 돼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근데 지금 미분양 주택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013년, 14년, 15년 이렇게 미분양이 넘쳐나던 시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던 시절이고, 그 다음에 다시 2021년까지 아주 좋은 시장 펼쳐집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뚝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이런 초입이죠. 부동산 경기가 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변화를 겪죠. 그리고 코로나 때처럼 뭐 돈풀기가 확 일어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방향이 이렇게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라는 게 그렇게 빨리 변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봤을 때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라도 빠르게 떨어지면은 뭐 이렇게 연체율이 많이 좀 감소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국제유가부터 해서 전기요금도 인상을 해야 되고 한전 적자가 굉장히 큰데 한전차 발행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쨌든 전기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러면 물가도 또 잘 안 잡혀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 연체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까지 나서서 PF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지, 뭐 1조 규모 펀드, 요게 솔직히 터지면 택도 없거든요. 어쨌든 근데 미리 한번 뚝을 한번 주먹으로 막아보자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뉴스라든가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당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출 만기를 연장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뭐 자금을 좀 빌려주겠다 이건데, 이게 자금을 갚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장을 시켜준다고 해도 결국엔 이게 갚을 돈입니다. 이자 쌓이고 그거 전부 다 갚아야 돼요. 근데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그렇게 좋아진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이거 엄발에 오줌 넣기 하면서 버텨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곳들은 일단 살릴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뭐 187개 사업장 중에서 152개 정도는 정상화 연착륙이 된다. 요건 얘네들은 그래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나머지 친구들 있죠. 뭐 나머지 별로 좋지 않았던 이거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었던, 또는 시행자 또 시행사가 이자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자, 이런 곳들에서는 앞으로 계속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들이 알아둬야 될 건 한 두 가지 정도죠. PF 대출 연체율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경매 물건이 앞으로 기다리면 많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면서 경매 공부를 좀 해둬야 저가에 뭔가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연체율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건, 이거는 이제 사회 문제가 터질 수도 있는, 과거 2007년과 같은 이런 시기도 그렇지만 한창 연체율이 높아지고 나면 이게 침체가 한 번씩 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초기 단계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도 연체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고 투자를 결정을 해야겠죠.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뭐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아요. 뭐 워낙 간헐적으로 가끔씩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달 교육을 진행을 해드릴 건데 매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리고 거기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하기 힘든 이런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피셔 인베스트 채널의 흑역사를 먼저 짚고 가죠. 그리고 지금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의견을 냈었는지, 이런 거 항상 증거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엔비디아의 차트가 바로 우리 흑역사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제가 2019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 말에 60% 채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비아냥을 거의 한 2020년 3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현금 갖고 있다가 저점 매수 이제 해야 된다, 우리 현금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했다가 블렌집에 부채질 하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쌍욕을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맞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채널에서 뭐 와 이러면서 성지순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구독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도 안 늘어, 맞췄는데. 그런데 왜 구독자가 늘었냐, 이때 국뽕 영상 같은 거, 그때 우리 기업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하기로 했던 품목들 있죠. 그런 거 만들 수 있냐, 그거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방송했다가 국뽕 영상이 터져서 국뽕 채널로 떡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국뽕으로 갈까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경제 채널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자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구독자가 늘은 거지, 이게 저점 매수를 맞춰서 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2020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나이키, ASML 빅테크주들이 아주 자주 언급됐습니다. 저도 이제 샀다고 이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추천주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런 채널에서 추천주 이런 건 안 하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계속 존버 인베스트 했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채널 보면은 이제 어디 뜸하게 가 있다가 어디 이제 처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와서 존버 하라는 거 얘기 듣고 위안을 삼고 가던 때가 2020년부터 2022년 한 4, 5월 요때까지예요. 근데 2022년 4월에 그때 이제 전향을 하죠. 존버가 아니다. 근데 이때 3월부터 4, 5월 뭐 요때까지 계속 기술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요 정도면 뭐 많이 먹었지 않냐 이렇게 매도 의견을 냈다가 얘기도 안 하고 매도로 전환했다. 존버에서 매도로 갑자기
금세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변절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댓글창이 다 낀 거예요. 욕을 너무 먹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 바람에 2022년 5월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못 팔고 물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내 영상 보시면은 2023년쯤에 초쯤에 아마 뭐 기준금리 인상 중단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때 팔자. 그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잘 가지고 있자. 2022년에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하나 둘씩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팔아야 되니까.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요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200달러 후반에서 300달러 가까이 떼서 거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500달러 가까이 갔어요. 아, 이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100달러 부근에서 사서 이제 거의 한 300달러 가까이서 팔았으니까 이제 많이 먹긴 했는데 갖고 있었으면은 거의 한 5배 튀기는데 이거 참 환장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쳐요, 사람. 왜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흑역사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냐?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2년 요 초중순 그때까지가 존버 인베스트였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 둘씩 경기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침체를 말하는 침체 인베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2023년부터 거의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증거 영상도 남기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런 매수 매도 이 투자 결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한다?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언제부터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와 침체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나왔냐?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경제 지표들이 하나둘씩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013년 되면서 이제 경기 둔화 신호들이 거의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제 2023년에는 가지고 있던 걸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도는 사실 테크닉이에요.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요거 그림 2022년 내내 보여드렸던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이게 기준금리가 파란색인데, 이게 거의 1%도 안 올랐을 때, 영상 보면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어떻다? 이게 파란색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하락할 때, 그때 한 번씩 주식시장에 랠리가 꼭 이렇게 오더라. 그때 이제 매도하자. 이 그림은. 어쨌든 이건 뭐 테크닉이죠. 매도는 그냥 테크닉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간다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대한 경고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 그리고 다시 언제 매수하냐? 다수 경제지표들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던 뭐 하고 있던 그냥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 자,